안녕하세요. 제1장 물질의 구성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장, 2장 같은 경우는요, 텍스트 파일을 이제 기본으로 숫자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구성에서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물질의 분류와 물질의 구성 입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質の分類,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물질 같은 경우는 준물질, 순물질과混合物, 혼합물로 나뉘어집니다. 준물질은一種類の物質からできているもの.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화학식으로 딱 한 가지만 존재해요. 한 가지의 물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混合物は2種類以上の物質が混じっているもの. 얘네들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금물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진할수록 이제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이처럼 똑같은 물질이 두 가지 섞여 있어도 농도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밀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책에서 나온 예시는 물이랑 에탄올인데요. 물이랑 에탄올 둘 다 겉으로 봤을 때 투명하거든요. 투명한데 물이랑 에탄올을 섞었어. 그러면 서로 똑같이 생겼어요. 투명하게 생겼어. 근데 물이랑 에탄올 각각 얘네는 순물질인 거고 물이랑 에탄올 섞인 얘네들은 겉으로 봤을 때 투명하고 똑같은데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고 이제 구성물질이 한 종류냐 두 종류냐에 따라서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가 나뉘게 된다. 자, 방금 물질가 混合物と 준물질, 혼합물이랑 순물질로 되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물질에 대해서 더더욱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순물질은 단타이 또 化合物に分類できます. 단체, 한 종류의 원소에서부터 구성되어 있는 것. 화합물,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것. 이 원소랑 분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 찾아주시고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페이지에서 준물질, 순물질을 나눌 때 단체랑 화합물로 나눈다고 했어요. 단타이 같은 경우는 一種類の元素,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고 화합물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화학식으로 보시면 편한데요. 단체의 예시로 주어져 있는 것들, 이 친구들은 산소, 오존, 질소, 아르곤 보시면 원소 기호가 한 종류밖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준물질であり化合物であるもの, 순물질이자 화합물인 것,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것 보시면 물, 이산화탄소, 염화암모늄, 미즈 H2O, 이산화탄소 CO2,塩化アンモニウムNH4Cl 보시면 원소 기호가 다양한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순물질 안에서도 단타이 같은 경우는 원소 기호가 1개, 化合物 같은 경우는 원소 기호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타이랑 化合物는 얘네들은 순물질이었어요. 순물질이었고 아래쪽은 혼합물이었어요.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화학식,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 돼. 플러스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 하나의 단타이 또는 CO2, 화합물, 가고부츠가 그 상태로 그냥 섞여 있는 상태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단타이 같은 경우는 빨간 찰흙 한 개로만 되어 있어. 가고부츠 같은 경우는 빨간 찰흙, 파란 찰흙, 뭐 비즈 이런 거 섞여서 되어 있어. 혼합물은 뭐 빨간 찰흙 그냥 개체? 빨간 찰흙 한 개, 뭐 아까 만든 파란 찰흙이랑 빨간 찰흙으로 만든 이상한 화합물 다 뭐 찰흙처럼 뭉쳐진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상태를 뜻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다음은 동소체, 도소타이についてやってみることにしましょう. 동소체. 아까 개념 같은 경우는 단타이, 가고부츠, 공고부츠, 단체, 화합물, 혼합물, 순물질 이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히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동소체, 도소타이입니다. 동소체 같은 경우는요. 이 뜻을 풀이해보자면 도소타이, 同じ元素からなる単体 똑같은 원소에서부터 구성되어진 단체가 됩니다. 이게 왜 동소체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산소랑 오존인데요. 산소랑 오존 같은 경우는 산소는 산소 원소가 2개예요. 오존 같은 경우는 산소 원소가 3개예요. 그런데 산소는 우리 삶 속에서 도움을 주는 아주 이로운 물질이지만 오존 같은 경우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소에서 이루어진 단체이지만 몇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느냐, 어떤 구성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다이아몬드랑 흑연이 곡괭, 다이아몬드 또 곡괭 여기가 이제 가장 알기 쉬우실 텐데 똑같은 탄소여도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애들이랑 그냥 석탄이 되는 애들이랑 완전히 똑같은 원소가 어떻게 구성되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무기화학에서 더 자세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도소타이 S, C, O, B 다들 작은 퀴즈 같은 형식의 문제로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이제부터 친해져야겠구나 하고 눈을 익혀주시고요. 한 번씩만 읽어드릴게요. 샤호류오, 탄샤류오, 고무조류오, 다이아몬드, 곡괭, 플라렌, 카본 나노튜브, 산소, 오존, 오린, 세키린 이죠でした.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原子の構造, 構成, 원자의 구조, 구성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 종류의 부품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원자, 분자의 차이를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원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게 됩니다. 원자는 우리 크게 原子核, 電子, 원자 핵이랑 전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가장 큰 동글뱅이가 원자 핵이고 그 주변을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 이거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더 해보자는 얘기인데 원자 핵이 있으면 여기 안에 플러스 전하, 세電荷, 플러스 전하, 세電荷を持つ粒子는 요시, 양성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원자 핵 안에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애는 양성자, 전하를 가지지 않는 애, 電荷を持たない粒子는 주세시, 중성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요시도 電荷を持たない주세시,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
댄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져요. 부대인가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서로 뿔마 전하를 컨트롤 해주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세덴가 또 부덴가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원자의 구조, 겐시노 구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친구냐? 그러니까 그 원자 자체의 성질, 과학적性質, 화학적 성질을 정하는 누구냐? 그거는 바로 요시, 양성자입니다. 뭐 전자는 밖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요시, 양성자는 비교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의数대 과학적性質が決まる. 양성자의 숫자로 화학적 성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얘네들을 끌어당기는 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도 결국 양성자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도 정해지고 전자의 숫자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숫자가 정해지면 이걸 어떻게 배치할 건지, 바깥 띄는 몇 개, 궤도는 몇 개 둘 건지 전자 배치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양성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원자 번호, 겐시방고. 겐시방고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똑같습니다. 이때 양성자 수에 맞춰서 전자도 끌어당기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도 정해지고 원자 번호도 정해진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강은 그 화학적 성질을 유추할 수 있다. 자, 방금 한 양성자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이 정해진다. 이건 한국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항상 이제 한국 학교에서 잘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물리적 성질. 原子の構造の中で物理的性質, 물리적 성질. 이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정합니다. 화학적 성질은 원자 친구가 어떤 물질인지. 근데 이 물리적 성질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 양성자, 아까 화학적 성질을 정할 때 양성자가 중요했어요. 왜냐? 걔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그 플러스 전하로 인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전자도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는 크기라든지 무게로 정해집니다. 이때 요시, 질세시, 덴시를 서로 비율로 나타내보면 1대 1대 1840분의 1. 전자가 너무 작아요. 2000분의 1입니다. 질량비가 1대 1대 1840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은 原子の質量は陽子と中性子の合計質量,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계 질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량과 관련된 거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제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質量数같은 경우는 陽子と中性子の合計粒子数,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계 입자 수를 세주게 됩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2000분의 1이면 너무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세주고 양성자랑 중성자 합계 입자 수만 써주고요. 이때 아까 봤던 겐시방고, 양성자 수였던 원자 번호랑質量数, 양성자랑 중성자 숫자인 질량 수는 어디에 나타내주냐? 원소 기호, 겐소 기호
바로 옆에 표기해 줍니다. とても大事な数値なので元素記号の横に表記します. 대신 原子番号는省略されることが多いです. 원자 번호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런 헬륨이 있을 때 질량수가 주로 표기가 되고 원자 번호는 생략되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뭐 요거는 다들 수능 공부 해보셨으면 좀 아시는 내용이라 이제 넘어갈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그리고 얘는 전자수랑도 같다.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 수다. 원소 기호에는 원자 번호, 질량수 둘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빼주면 중성자 수도 사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노이타이 해볼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나오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이타이 아까 본 것 같은데 걔는 노소타이 동소체입니다. SCOP라고 해가지고 원자 그 구성 원소가 같은데 구성 원소 숫자가 다른 친구였어요. 이번에는 노이타이 같은 경우는 原子番号が同じで質量数の異なる原子原子番号が同じで質量数の異なる原子원자 번호가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자. 그러면 원자 번호 뭐였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였어요. 양성자수가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자.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소를 사용을 해주는 경우가 크고요. 이 노이타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물질이 자연계에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있는데 이 일자리 수소만 수소라고 해주면 다른 애들이 너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표현할 때는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의 존재 비율을 다 고려해서 무게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소는 이거기 때문에 얘네랑 얘랑 질량이 같겠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수소로서 정의되어 있는 질량은 사실 중수소랑 삼중수소의 비율까지 고려해서 정해준 경우가 정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수업 안 나오는데 그냥 잡담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까 삼중수소가 있었는데 삼중수소는 원래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근데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2개나 있는 친구야.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중성자랑 양성자는 1대1 비율 정도가 가장 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중성자가 2개나 있단 말이야. 1대2야. 애인도 사귈 때 1대1이면 이제 안정되어 있는데 1대2야. 그럼 양다리면 관계가 불안정하겠죠? 이런 불안정한 애들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런 방사선을 내면서 부서지는 동위체에 대해서 이름을 특별히 붙여주기로 했어요. 호샤세의 도이타이. 호샤세を出しながら壊れてしまう不安定な同位体. 방사성 동위체.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파괴되는 불안정한 동위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때 우리들 이 원소에서 얘네들이 중성자가 너무 많아서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 방출하는 성질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放射線を放出する性質を放射能,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 放射能,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항상 방사능 얘기 많이 하는데 방사능의 뜻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에선 자주 안 나오는데 그냥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것 같다 아니면 교양으로서 알아두도록 해요. 이때 알파 궤변, 가이행, 알파 가이행, 베타 가이행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더 방사능 종류 많긴 한데 여기서는 이것만 배워요. 알파 가이행 같은 경우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세트로 나오는 거, 4개 세트, 이게 알파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율표를 본 적이 있으면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밑에 있어요. 엄청나게 양성자가 많고 중성자도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소 같은 경우는 4개씩이나 방출할 양성자, 중성자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방사능 물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 방출할 수 있을 만큼 양성자도 중성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세트로 나오는 거는 알파 궤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성자에 비해서 중성자가 많은 경우, 양성자에 비해서 중성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양성자랑 전자로 변화해요. 맙소사. 그래가지고 얘가 원래 뿔마 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양성자 전자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요거를 베타 가이행, 베타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고요. 알파랑 베타 궤변에 대해서 했었는데 알파선, 베타선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거는 시험이 별로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반면에 이 항갱기, 반감기는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인데 자주 많이 나와요. 이때 항갱기라는 거는 放射線同位体が壊れて半分の量になるまで要する時間. 방사성 동위체가 부서져서 반만큼의 양으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때 방사성 물질들이 왜 갑자기 부서져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뭐 방사성 물질이 뭐 4개 있었다 칩시다. 그럼 얘네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부서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때 점점 줄어드는데 반만큼 될 때, 딱 2분의 1이 될 때 필요한 시간을 반감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주로 이용되는 게 화석의 연도 측정, 화석 나이 측정할 때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대기 중에서는 이제 탄소의 호샤센도 있다. 탄소 방사성 동위체가 일정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점점 이 방사성 탄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나중에 이게 제 얼굴 때문에 안 나오겠네요. 이렇게 줄어드는데 남은 물질을 가지고 이만큼 남아있고 이 물질은 반감기가 뭐 1000년이다. 근데 뭐 4분의 1이 됐다. 그러면 2분의 1 두 번 일어난 거잖아요. 반감기가 1000년인데 4분의 1 됐으니까 반감기 2번 있었겠다. 그러면 2000년 지났겠다 하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가 여기인데 이것처럼 생존해 있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방사성 물질을 1이라고 쳤을 때
반감기, 여기서 5730년인데요. 5730년 지나면 2분의 1, 또 지나면 4분의 1, 또 지나면 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양, 여기서 그래프가 안 보이는데 남아있는 양을 거꾸로 계산하면 이제 얘네들이 몇 년 살아 있었구나, 몇 년 전에 살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감기 같은 경우는 물론 방사성 물질에도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뭐 약이 내 몸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약의 농도가 반이 되는 거 언제인지 이런 걸 측정할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배운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감기라는 얘기를 들을 기회는 많을 거예요. 한gen기. 정리해드리면 도이타이 같은 경우는 동이체, 原子番号が同じで質量数の異なるもの 원자 번호가 같고 질량수가 다른 거. 화학적 성질은 같다. 왜냐?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그런데 중성자 수는 다르다. 자연계에서는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다. 放射線同位体。放射線を放出し壊れる同位体。 방사성 동위체,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부서지는 동위체. 여기서 화석의 연도 측정을 할 때 필요하고 반감기라는 개념을 잠깐 배웠어요. 요거는 그냥 표현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이게 뭐 문제로 통째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되게 어려운 학교면 노이타이 문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호샤센 노이타이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으로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 구조에서 이어서 전자 배치, 덴시 하이치, 덴시 하이치니ついて やってみましょう.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 배치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많이 배웠었어요. 전자각, 덴시각. 전자각이라는 거는 전자애들이 존재하는 띠 둘레 같은 거예요.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뭐 일정한 띠에 존재합니다. 지금 현대 화학적으로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건 틀린 얘기긴 하지만 우린 고딩 수준의 화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해보도록 합시다. 안쪽에서부터 K, L, M, N 순서대로 전자각이 존재를 하고요. 電子の最大収容数, 전자의 최대 수용수, 이 전자각, 전자 껍질을 K에서부터 K, L, M, N이 있을 때 얘네는 순서대로 2, 8, 18, 32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얘네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얘네들은 K, L, M, N이 아니라 첫 번째 전자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순서대로 번호를 매길 경우에 이 N 제곱개만큼 수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28, 18, 32까지는 당연히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2n 제곱 같은 경우는 약대 같은 곳에서는 자주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층 전자껍질이랑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헤이각도 덴시 하이치. 헤이각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선 별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電子核が最大収容数の電子で満たされた状態. 전자각이 최대 수용 가능한 전자로 채워져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K각 같은 경우는 2개까지 전자가 수용이 가능하니까 2개 들어있는 경우 얘는 K각, 해각. L각 같은 경우는 2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전자 껍질에 2개 전자, 8개 전자 채워질 수 있으니까 이 경우를 L각, 해각이라고 합니다.
헤이카크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요. 덴시 하이치. 전자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전자각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들어가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각의 헤이카크. 만족스러운 전자 수를 채우고 다음 전자각으로 전자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순서대로 채운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다이 카크덴시인데요. 최각 전자입니다. 최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의 전자 핵에 수용되어 있는 전자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가 서로의 결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왔듯最大核原子電子は結合に関与していく非常に大切な電子です。関与していく非常に大切な電子。 그래서結合に関与する電子,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란 뜻으로 가덴시라는 표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각 전자를 많이 쓰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덴시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란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가덴시스가 同じ原子は互いによく似た性質を持ちます. 최각 전자수가 똑같은 원자는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가덴시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전형원소랑 전이원소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사키니 텐케이겐소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케이겐소 같은 경우는요. K각에 든 2개. 근데 그 외에는 다 8개밖에 안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K, L, M, N 다 2, 2, 8, 18, 32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전형 원소 같은 경우는 다 8개까지만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8개까지만 들어가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옥텟도, 한국어로는 옥텟 법칙이라고 하고요. 8개, 18개, 32개 이 상태일 때 폐각 상태, 다 꽉 차 있는 헤이카크 상태,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는데 전형 원소 같은 경우는 8개만 들어가 있어도 안정된 상태인 친구들입니다. 전형 원소의 전자 배치의 특징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 수가 주기랑 똑같고 최각 전자 수가 주기율표를 이따가 하시면 세로 부분을 이제 족이라고 하는데 세로 부분이 이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10족 해가지고 13족, 14족이 있어요. 주기율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 원소는 이 3부터 12쪽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쪽, 13, 14, 15, 16, 17, 18 이런 식으로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데 이 전형 원소 같은 경우는 최각 전자수가 1의 자릿수, 1의 자릿수, 1의 자릿수, 1의 자릿수, 1의 자릿수, 1의 자릿수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사실 주기율표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형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이 3에서 11쪽의 원소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 어디 갔냐? 세인겐소, 전이원소로 간단 말이야. 이게 한자가 어렵죠? 전이원소의 원자들입니다. 얘네들은 주기율표 약 4주기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가로가 주기고 세로가 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 족 있는데
여기가 뻥 뚫려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이 원소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지 않은 부분, 여기부터가 제 4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가볍게 가르칠 거고, 또 내가 더 공부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주기율표는 한국 교육과정에서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참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전이원소 같은 경우는요. 아까는 전형원소예요. 그냥 전형적으로 옥텟 법칙을 잘 지키면서 들어가는 친구들. 근데 전이원소는 안쪽에 비어있는 자리에 전자가 쏙쏙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원소는 이렇게 2, 8, 8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2, 8, 18, 32개가 전자가 아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 셈이죠. 전형 원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2883하고 8개만 채우고 다음 전자 껍질로 갔겠지만 전이 원소 같은 경우는 8개보다 더 채웁니다. 그리고 더 채운 다음 페이지도 나오지만 바깥쪽에 전자를 2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원소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2개가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우시는 전자껍질 특징은 아무래도 전형원소를 깊게 배워요. 옥텟 법칙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데 전이원소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전자를 두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금속들이 존재할 때 플러스 2가 너무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얘네들이 전이원소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 배치를 직접 쓰실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내가 연습을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전이원소가 존재할 때 일단 처음에 최외곽 전자를 2로 고정해 주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4주기의 원소를 모아놨는데요. 제4주기에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20번까지 외우라고 하잖아요. 20번까지가 전형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1에서 20까지만 나오고 그 이상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35번까지는 절대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기율표라든지 전자 배치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전형 원소의 옥텟 법칙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한 사람들은 이게 왜 다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생이겐소, 전이 원소라서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전이 원소들은 거의 다 2개이긴 한데 특별히 1개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자주 푸는 문제에서 왜 금속들이 플러스 2인지 또는 플러스 1인지 이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전형 원소, 텐케겐소 같은 경우는 2개, 8개, 8개, 8개 들어가고 전이 원소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일단 2개 넣고 안쪽을 더 채운다. 그러니까 니켈 같은 경우도 일단 바깥쪽 전자가 28개니까 바깥쪽에 2개를 배치해주고 남은 26개를 이제 순서대로 바깥쪽 먼저 배치해주고 남아있는 것들을 안쪽에서부터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줄 일이 한국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 배치 문제를 자주 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형 원소를 가장 기본으로 외워두시고
그냥 전이 원소는 최각 전자수가 2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이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온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자를 방출해서電子を放出して正に帯電した状態 전자를 방출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를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이이온 같은 경우는 음이온인데 원자가 전자를 더 받고 있어서 마이너스로 전하되어 있는 상태. 原子が電子を受け取って負に帯電した状態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주고받았느냐 放出したり受け取ったりした電子数를 가수라고 하고요. 이온식 같은 경우는 우리 평소에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만 쓰는 곳에서 이제 전자를 더 받았어. 또는 전자를 더 방출했어. 그러면 걔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전하를 띠겠죠? 그때 여기 옆에 오른쪽 옆에 2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숫자 그리고 뿔말을 써주는 것을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양이온에 대해서 해볼까요? 原子が陽イオンになる性質 양성이라는 거는 원자가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가電子, 전자 껍질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적은 애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 바깥쪽에 한 개만 있어요. 그럼 이 한 개만 전자를 쫓아내면 바로 양이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 전자띠에 전자가 7개 정도 있다. 그럼 7개나 쫓아낼 바에는 한 개를 더 받아들이는 게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자 껍질 바깥쪽에 전자가 작은 애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이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교과서에서는 이제 진짜 참고용?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는 외우는데 이런 양이온이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몰랐었을 거예요. 그래도 수소이온이라든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주기율표 20번까지 포함되어 있는 친구는 다 알 텐데 여기 아래쪽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화학은 암기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양이온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바로 외우라는 건 아니고 여기 대표적인 양이온들은 대충은 알아야겠다. 그럼 이때 거의 다 금속 원소 아까 배웠던 생이元素얘네들은 거의 다 2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은 2 플러스다 하고 외우시고 3 플러스라든지 1 플러스가 되는 양이온을 따로 추가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부분은 설명을 안 한 게 이건 주기율표니까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 당연히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 친구들은 거의 다 2 플러스인가 보다 하고 외우시고 이제 나중에 1 플러스인 애들이랑 3 플러스인 애들만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이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세 또한 原子が陰イオンになる性質 음성이라는 거는 원자가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고요. 가전자, 전자 껍질 최각 전자 수가 많은 약 6개에서 7개인 친구들이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양이온이랑 반대로 바깥쪽 전자가 7개다, 6개다 이럴 경우에는 전자를 다 떼내서 안정이 되는 것보다는 1개라든지 2개의 전자를 끌어들여서 8개, 최각 전자를 8개로 만드는 게 안정되기 쉽겠죠? 그래서 최각 전자가 6개에서 7개인 친구들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7쪽 원자들이랑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산 염기를 하면서 알게 될 음이온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자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화합물 친구들의 음이온도 어느 정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외운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포스트잇 같은 데 정리해둬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1이었는지 마이너스 2였는지 항상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사실은 편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원자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고 전자를 방출하는 電子を放出する価電子の少ない原子を陽イオン 전자를 받는 電子を受け取る価電子の多い原子を陰イオン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양이온, 음이온 자체는 간단할 텐데 이제 요이온, 인이온 일본어로 바꿨을 때 또는 電子を放出する, 電子を受け取る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일본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음이온, 양이온 했어요. 그럼 이제 음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될 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요거를 이온가 에네르기도 덴시 친화력이라는 키워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력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화학 1, 한국 교과과정 화학 1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는 게 더 좋고요. 내가 한번 배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근차근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이온가 에너지와 原子から電子を1個取り去って一価の陽イオンにするときに必要なエネルギー. 얘네들이 더 안정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전자를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바깥으로 빼내야 될 때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 이온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전자를 한 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1이온화 에너지, 電子を1個取り去るために必要なエネルギーを第一イオン化エネルギー.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第二イオン化エネルギー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가끔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대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온화 에너지 또한 第一イオン化エネルギーのことを指している. 이온화 에너지는 제1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떼낼 때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 만약에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있어요. 그럼 가전자가 한 개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떼내는 게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 적습니다. 왜냐면 떼는 쪽이 얘한테 이득이니까. 근데 뭐 바깥쪽 전자가 7개 있었어요. 7개 있었을 때 얘네는 나는 전자 하나 더 받는 게 더 이득인데 오히려 뺏어가려고 한다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온가 에너지가 小さい라는 거는 작은 에너지로 전자를 떼낼 수 있고 전자를 떼내기 쉽기 때문에 전자를 방출하면 양이온이 된다고 했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요이온이 나리야스이, 요세가強い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전자 친화력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電子親和力、原子が最外電子核に電子を1個受け取って以下の陰イオンになるときに放出されるエネルギー. 아까 이온가 에너지는吸収, 이온가 에너지는 흡수하는 에너지였어요. 근데 전자 친화력은 뭐다? 방출하는 에너지다. 그러면 전자 친화력은 음이온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자를 하나 받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온화 에너지랑은 거의 딱 반대 개념이 앞으로 설명에 나오겠네 하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전자 친화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자랑 친해지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방출시키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 얘가 엄청 산만했어. 엄청 산만했는데 에너지가 빠져나감으로써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져서 안정적이게 됐어요. 그럼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친화력이 클수록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받음으로써 방출시키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진다. 즉 안정적이 된다. 그래서 전자 친화력이 크다는 것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화 에너지랑 비교하면 전자 친화력은 엄청 작은 에너지예요. 이제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가야 되니까 얘한테 힘이 필요하니까 흡수를 하는 거고요. 전자 친화력은 이제 받아들이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얘네 원자들 자체도 막 엄청 뭐 자기 에너지를 미친 듯이 방출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전자를 뛰쳐나가게 하는 이온화 에너지에 비교하면 전자 친화력은 작은 에너지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온과 에너지와 原子が陽イオンになるとき吸収するエネルギー、小さいほど陽イオンになりやすい。電子親和力は原子が陰イオンになるとき放出するエネルギー、大きいほど陰イオンになりやすい。 이온과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이랑 관련돼 있고 흡수되는 에너지다. 전자 친화력은 음이온이랑 관련이 있고 방출되는 에너지다. 라는 거 알아주세요. 이제 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작다 이런 거는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개념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와주시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작다 이런 거를 복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수준에서는 그냥 양이온이랑 관련된 게 이온화 에너지, 흡수한 에너지, 전자 친화력은 음이온이랑 관련되어 있고 방출되는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낼게요.